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물이 하나가 되는 합수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저는 이선으로 물러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정 혼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죄를 드릴 부분은 사죄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2016년 겨울 모시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얼마 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정권 실세 경제부총리로서 잘나갔을 때인 2015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안민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를 받는데 제가 이번 얘기리 현장에서 오늘 4일째 질의 답변하는 동안에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표정 관찰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 특징이 밝혀졌습니다. 총리께서는 당황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실 때 얼굴이 빨개지셔요. 나중에 결산을 안 받고 그래서 제멋대로 쓸 수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고. 특수활동비가 올해 얼마죠? 8,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특수활동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에 80억 정도 늘려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하더니 늘렸어? 좋아할 국민들이,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특수활동비 공청회가 실시됩니다. 공청회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안 받으셨네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게 불려가게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 자리에서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정권의 소위 실체였으니까 뭘 하나라도 캐내서 이거 뒤집으셔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라는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의 답답함과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10분 헤아려 주십사. 심지어 뇌물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도 발언. 정말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안 받았을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뇌물 받았다고 판결.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뇌물 안 받았다고 하셨나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말개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말개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내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여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을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어찌합니까?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임재범의 고해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하는 저녁길 전대미문의 시사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예, 오디오 파노라마 함께 하셨고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 동을 철거하기 위한 인력 차출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경찰과 소방 인력까지 합치면 2,250명에 달하는 철거 특공대 구성. 그렇다면은 행정 대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광화문 천막 철거 특공대 구성 완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 씨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남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은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의 토대로 블루 이코노미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 취지로 예결소의 재심사를 요구하며 퇴장해 심사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산업부는 러시아의 기술을 실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가상화폐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으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인근 주민 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국 하원에서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결과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 결과의 의미, 그동안의 노력들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 연방 하원의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 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의 법률 체계와 우리 법률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도 법률 통과시킬 때 부대 의견이라고 의견을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 의견? 예, 부대 의견이라고 해서 그 법률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문구 하나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의 시행의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이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법안에 삽입이 됐는데요. 예. 내용을 보면은 북핵 프로그램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간의 트럼프의 외교 테이블을 비난해오던 미국 조야의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라는 식의 비난이 많았었는데요. 네. 어쨌든 외교적 노력, 이름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가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발로 사실은 전쟁을 기획했던 여러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만한 내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든든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9년간 지속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조차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맞아 우리가 휴전국가야라는 걸 피부로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위기 상황에서는 종전되지 않은 69년이라는 게 사실은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도 한국전은 이미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가지고 어떤 협상 테이블에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당연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미국 의회, 그것도 트럼프가 소속돼 있는 공화당, 그리고 또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대권 레이스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이름 느껴지는 민주당조차도 같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 비하면 참 다르죠. 상식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에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벌인 전쟁 중에 안 끝난 전쟁은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휴전 상태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어느 당 의원인지 또 어떻게 이 법안이 가능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로칸나 의원이라고요. 캘리포니아주를 이제 근거하고 있는 법률 그 초선 의원인데요. 여러분 혼다 의원 기억하실 거예요. 혼다 의원이 위안부 결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민족 문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발언해줬던 의원인데 그 혼다 의원이 이번에 하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로칸나 의원이 승리를 하면서인데요. 로칸나 의원 역시도 그 지역의 전 혼다 의원처럼 한국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종전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시민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한국 평화 프로세스 국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조언을 듣고 또 때마침 이 미국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민사회하고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이 마련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통과된 법률안의 부대 의견 같은 경우는 결의안하고 내용은 똑같지만 형식이 조금 다른데요. 당초 결의안이 제안된 것은 올해 3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의안이 제안될 즈음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 루칸나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함께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는 분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 가능했는데요. 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의원이 루칸나 의원은 초선 의원인데 브래드 셔먼 의원은 외교위원회, 사실상 이 문제를 다루는 소관이겠죠. 그리고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장이에요. 이분이 공동 발의를 하면서 전체 회의 통과까지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명망이 높은 의원이었던 모양이군요. 예,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북미 안에 있는 이산가족 문제, 전쟁으로 인한 북한에 가 있는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관심의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루칸나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 외교 그리고 시민사회 외교에 설득이 되신 거죠. 브래드 셔먼 의원이. 루칸나 의원 그리고 명망이 높은 브래드 셔먼 의원 둘 다 보니까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대권 레이스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셈법으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잘한 것도 다 폄하하면서 반대를 해야 이 정략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로 이런 법안을 추진했다는 것만 보면은 이 미국 정치가 상당히 상식적이죠.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의회가 여야 공이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 국회 부끄러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선언 비준도 묘연하고요. 그건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꼭 이번 상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명분을 따르고 상식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이분들을 움직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사회의 움직임인데요. 사실 올해 3월에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이 꾸려졌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킹이에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 여성 수상자들의 6명의 모임, 그다음에 위인 크로스 DMZ라고 2015년도에 DMZ 걷기 행사를 했던 팀,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여영과 YWCA가 결합한 여성 평화운동 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족한 단체예요. 이 단체가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루칸나 의원과 결합을 하면서 결의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미국 내에 미국인을 포함해서 우리 교포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요?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따져서는 정말 어메리컨인데 코리안 어메리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풀뿌리 시민사회가 또 미국의 평화그룹들이 함께 도움을 주신 겁니다. 저 의원 외교를 내세우긴 뭐하지만 저희가 3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또 이수혁 의원님도 루칸나 의원을 다시 한번 독려하시고 이번 6월 방문에서는 문정인 특보님이 바로 그 셔먼 의원을 설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문정인 특보는요. 미국 정치인들, 조야의 정치인들 이름을 다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는 그 설득의 전제는 겸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의원 외교나 정상간 외교든 정부 외교든 격식을 따지느라고 놓치는 경우가 때로는 또 있기도 한데요. 문정인 특보님은 그 소위 말하는 1.5트랙이라고 하죠. 공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외교에 다리지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통상적인 의원 같은 경우는 상상 못할 수 있었던 보좌진과의 점심 이런 것도 마다 않으시고 네.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셨고 그런 지점들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전체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 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각별한 또 관심과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판을 만들어 놓은 한반도 평화 국면 이 국면이 잘 되면 뭐 선거상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폄훼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주 대국적인 이런 견지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곧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하느냐 아니면은 민주당 후보가 또 당선되느냐 이제 그렇죠.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내에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쪽에 서신 분들이 지금 이번에 또 조금 민망해지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 역시도 민주당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셨던 분이거든요. 선거 전략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마 오히려 향후에 그분들의 어떤 온신의 폭도 넓혀드릴 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꽂힌 의회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 한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전쟁은 안 된다. 외교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은 종식해야 된다. 6.25 전쟁 이제 종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만큼은 큰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고야의 분위기를 막 어둡게 전하면서 우리 한국 내 여론을 갈등을 부추겨 왔던 여러 이제 싱크탱크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장해 왔던 언론들이나 또 그런 그룹들도 사실 이 기회에 미국이 선택한 상식을 존중하고 우리도 좀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민주당의 이런 지지가 있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합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회 비준도 미국 의회 비준도 순조롭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봐요. 단추가 되는 거죠. 지금 비건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북미 갈등 관계의 종식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의사를 모아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또 대북 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든든한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시민사회와 그리고 정부, 의회가 폭넓은 공공외교를 해왔던 이 경험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미국 내 또는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상력을 더한 외교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을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미국의 교포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자, 김선미님 결의안 통과에 힘써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교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튜브에서 아름드리님 이런 뉴스 대단한 건데 포털에서 못 봤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7337번 쓰시는 분 제가 방송 중에 미국이 벌인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개입한 전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벌이다라는 말 제가 지금 사전 찾아보니까 시작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추진해 나가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다면 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으로 해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성열님 방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듣는다고 응답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지어낸 얘기 아니겠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뭐나 코너 또 만들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자,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 코너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예, 어떤 코너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간혹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면 네. 반드시 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해악이 미치기 마련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너는 좀 생각 좀 하고 말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미국이 벌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방금 썼는데 저부터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네, 진행자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죠?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막 그냥 내뱉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주워 담을 말들 종종 하곤 합니다. 네, 예. 잘 주워 담으시면 또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만날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소개해 드릴 분은 네.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님이에요.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예. 이분이 지난 9일날 JTBC 아침엔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잠깐만. 네. 자, 효과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말.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최저임금은 5천 원만 주면 된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런 거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예. 장만했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 주시죠. 예, 아주 적절한 효과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 상태, 근로자의 생산성 구조를 고려할 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8,000원, 9,000원 얘기하는 시대에 그렇죠. 4,000원에서 5,000원. 이게 시급 5,000원으로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월급이 90만 원이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월 90만 원 갖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물론 그보다 못한 또 급여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죠. 이게 4,000원으로 계산하면 예. 7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임금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시는 걸 보면 네. 말하기 전에 예.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말하자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해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측 입장에서 뭐 물론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뭐 사측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속도 조절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4,000원,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 그렇죠. 예. 예전에 커피숍 알바생들이 커피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손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에게 이제 높임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바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커피한테 그렇게 사람도 아닌데 높임말을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알바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메리카노 가격이 내 시급보다 높으니까 높임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가 내 급여보다도 시급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높여 불렀다. 예. 야. 그랬다고 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좀 썰이 있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불과 한 3, 4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웬만한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보다는 지금 알바생들의 시급이 높아졌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런 거죠. 다시 아메리카노가 나오시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승로 원장의 말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 뭐가 오셨다고요? 예,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봐라. 노동자가 개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격한 분노를 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그 사실인 것 같기도 한 게 이분이 만약에 본인의 자녀들이 혹은 본인이 이런 정도의 임금으로 생활한다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표현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저기 정말 개돼지 같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개만 해당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간 인물평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말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한 것이 적절한 겁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아, 효과가 아주 찰지네요.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방금 이 발언의 주인공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날 오전에 김진태 의원이 그 질의자로 나서서 네. 정말 좀 귀를 의심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양정철 원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추궁을 막 하시다가 민주연구원장 그렇죠. 예.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한 게 적절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그 2010년에 네. 그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님이 예. 충주의 모 골프장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네. 그게 지난 6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양정철 원장과 지금 이 후보자가 만났던 시점이 올해 초란 말이에요. 1월인지 2월인지 분명치 않은데 하여간 올 네. 초였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적어도 4개월, 5개월 전에 그 고발 당하기 4개월, 5개월 전에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김용민 씨 올해 12월에 네. 고소당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누가 알아 그거. 예. 내일 점심 뭐 먹을지도 알 수 없는. 내일 저녁은 좋은 거 먹어야지. 예, 좋은 거 그렇죠. 먹을 계획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그 하루 뒤 일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고발 당할 거라는 걸 그건 어떻게 예지력이 있지 않고서야 예.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런 질문을 하신 걸 보면 예. 굉장히 좀 그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네. 질문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예.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하게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분이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예. 언급하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가 나왔던 그 네. 헐리우드 영화인데 예.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네네. 이제 검찰이 그 사람을 미리 검거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세계관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분은 지금 그 SF 무슨 동호회에 나오신 걸로 뭐 착각을 하신 건지 예.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런 세계관에 입각한 질문을 하신 걸 보고 좀 황당했어요. 네. 뭐 아무도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예. 아니 그 윤석열 후보자한테 아주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아무리 그래도 예지력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간 인물평 마지막 인물 이번엔 누굽니까? 네. 이분한테는 사과문 쓰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걸스로봇의 이진주 대표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걸스로봇은 이공계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분이 지난주에 본인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그 예전에 중앙일보 기자였던 맞습니다. 분 아닙니까? 예. 바로 그 사과문의 내용이 본인이 중앙일보 시절에 잘못 썼던 그런 그 기사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의미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기자가 잘못 썼다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맞습니다. 했다. 예.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기사를 쓰셨냐면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미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월세 3,600달러를 낼 정도로 굉장히 그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뭐 굉장히 고급 차를 타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 기자이고 또 뭐 다른 기사로는 용산 참사 당시에 유가족이 정부의 위로금을 받기로 했다라는 오보를 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던 기자분이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오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했다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이게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기사를 썼다면서요. 맞아요. 그 이유가 더 문제인 게 본인이 취재하다가 틀릴 수 있죠. 근데 이분의 사과문에 올라온 그 정황들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간을 잠깐 읽어보면 노건호 씨 집이 그다지 비싼 집이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저의 데스크들도 모두 알았지만 기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데스크가 기죽어 있는 게 싫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당연히 안 되죠. 데스크의 지시 혹은 데스크의 눈치를 봐서 본인이 명백히 왜곡이고 비약이라는 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다 이런 수뢰를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용산 참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월에 용산 참사가 벌어진 당시에 네. 그 중앙일보에서 경찰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네. 용산구청과 경찰이 유가족 2명에게 2억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고 유가족이 그걸 받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유가족은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가짜 뉴스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셈인데 네네. 이런 식의 보도가 모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데스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사과문을 쓴 거죠. 네. 아 이거 정말 이 정도쯤 되면은 이게 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게 그렇죠. 이것과 뭐가 다르죠? 그 보도의 내용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네. 더 화가 나는 건 많은 분들이 더 화를 내시는 건 이분의 사과문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주식 편집장이 사과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빨간 펜을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본인이 만약에 이진주 씨라면 어떻게 사과문을 쓸 것 같아요? 우선 이분의 사과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네. 사과문이 온통 본인의 자랑과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러면 게 안 돼요. 문제예요. 이건 정말 그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제게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상반된 성향의 사람들이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 종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무당과도 비슷한 일을 깹니다. 그리고 제게는 마침 스탠포드에 친구들이 있었고 LG에도 친구들이 있었고 국정원, 경찰, 검찰 모든 곳에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과문에 이런 본인 자랑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문은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사과합니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뭘 사과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그렇죠. 아울러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단순히 뭐 말로써 글로써 사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자세까지도 다 진정성 있게 접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네. 피해 당사자한테 사과를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사과문 마무리에 자기한테 사과해요 지금 자기한테. 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예. 다시는 조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스로에게 거슬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라면서 과거의 이진주가 현재의 이진주한테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있어요. 셀프 사과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이 기사로 상처를 받았을 그 수많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앙일보 측은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각 도로들마다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은 서운 분기점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부터 부평 진출로 부천을 지나 신월까지 교통량이 많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일죽부터 남이천까지 8km 정체고 또 중부 3터널에서 1터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남 일대에서 3km 밀립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충청권인 진천 일대 지나는 데만 10km 밀리고 오창 분기점 부근에서도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분기점에서 북대전 사이 양방면 다 막히고 있습니다. 또 유성 분기점 일대로는 논산 쪽으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충청권인 천안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1km로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전쟁. 이 분야 최고의 연가 최스트라다무스, 줄여서 최무스. 최고품 아닙니다. 최무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 오셨어요. 지난주에 버블최라고 불러주셨죠.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거품이죠. 뭐. 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라디오 방송을 하나 진행할 뻔했다가 아이고 비사죠, 비사. 예. 할 뻔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급섭외가 와서 한 달 대타를 할 뻔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갔더니 폐방.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보통 일주일 휴가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행자가. 일주일 대리 진행은 종종 해요. 제가 땜빵 전문 진행인데. 그래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오후에 여러 방송 일정들이 있었는데 방송이 복잡해요. 정리를 했다면서요. 싹 오후를 밀었죠. 그래서 그거 진행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그냥 방송을 없애버렸어요. 당일날 갔더니 폐방.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사 얘기도 뭐 일리가 있는 게 이런 사건인지 몰랐다. 근데 기사가 뻥 터지고 보니까 뭐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몰카 범죄가 성범죄가 터졌던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죠. 그렇게 일정을 다 비워놨는데 프리랜서에 비해랄까요? 뭐 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파리랜서. 파리랜서입니다. 파리랜서. 파리댄서.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 그래서 이 후폭풍이 있어요. 후폭풍이. 그 시간대 출연을 다 그냥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백지화를 해버려가지고 평일인데 오후에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영화 보고 놀다 왔잖아요. 세상에. 그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네, 오랜만에 노니까 쉬는 게 보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 모셨어요. 오늘 최영일 평론가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피자 쏘기 이벤트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2019번째 당첨자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서둘러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KBS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보내셔도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KBS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번째. 예, 알겠습니다. 2020번째도 주세요. 우리 2020 의석 전쟁인데. 그 내년에? 예산 문제가 있는데. 예산 문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네. 예산 중요하죠. 자, 2019년 오늘 현재 의석수 한번 점검해 보죠. 의석수가 변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128석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으로 됐죠.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 되면서 민중당 1석, 무소속이 8석인데 총수가 지난주는 298석이었어요. 이번 주 297석입니다. 또 총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숫자 좋다. 111 그랬는데 이제 110. 네. 최경환 의원이 그렇습니다. 5년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1억 원. 뇌물을 받은 이유는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그 경제부총리 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리가 낸 예산안 이거 기재부에서 그냥 받아줘라 깎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뇌물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 형성해 준 대가로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가 1억 원을 이제 별도로 받은 거예요. 이거 뇌물이다라고 이제 1심 2심. 근데 그분이 난 뇌물 받은 적 없다. 뇌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끔찍한 일을 벌이겠다. 무슨 땡땡역에서 땡땡 하겠다. 이 동대구역에서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유 끔찍해라.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 치고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결백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짓말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석이 110석. 아하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이 의석 전쟁 시작할 때 112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2석이 없어진 거죠. 네네네. 의석 전쟁 코드가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또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죠. 월요일부터 청문회도 있었고 대정부 질문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이미자 의원의 어제 오디오 파노라마? 아유 빵 터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방송에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국회를 팽팽 놀다가 힘겹게 열어서
이 대정부 질문 사흘 9일, 10일, 11일 시작했는데 다 의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첫날은 외교안보 얼마나 요즘 중차대합니까? 일본 수출 규제 등. 둘째 날은 또 경제부문, 셋째 날 교육 사회. 근데 질문할 게 많은데 그 국무총리 또는 뭐 장관 이런 분들 모아놓고 총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질문 가지고 시간이 계속 허비가 돼요. 아니 저는 또 그 이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말이죠. 굳이 나와야 됩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은 나오더라도 답변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바꿔가지고 지목해가지고 말할 수 있게 충분히 그렇게 해서 그냥 앉아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게 하면 어떨지. 국무위원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또 단도 아래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뭐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긴 하지만은 아니 삼권 분립 국가에서 왜 저기 행정부의 내각의 강요들이 국회의원한테 요즘 방송 시스템이 좋으니까 국회 방송도 별도로 있고 저는 화상 연결을 하는 게 좋겠다. 글쎄 말입니다.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관도 화상을 호출하고 그렇죠. 아니면 길에서 열심히 일 보다가 모바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많은데 권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불러놓고는 뭐 실없는 얘기 뭐 내년에 출마할 거냐. 아니 뭐 내년에 출마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전 전희경 의원 얘기 듣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6.25를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김원봉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6.25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국 선열을 기리는 이야기를 했고 보훈을 강화하고 있고요. 북한 도발 뭐지? 그러니까 북한 목선 얘기인데 그게 북한 도발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NLL이 뚫린 건 사실이에요. 삼척항에 입항했기 때문에 군은이 엄중문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또 북측에 의도된 도발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한 이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점수 딸 기회가 많지 않았던 대정부 질문은 원래 야당이 점수를 따야 되는 판이에요. 뭐 그 정부가 좀 중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이것저것 허점이 나와서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지탄하고 그리고 막 그 개선을 요구하고 그럴 때마다 존재감이 드러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뭐 지금 공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좀 못 믿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참 신조어들을 잘 만들어내시는데 조양은이 문제다. 조양은 정권이다. 이런 얘기죠. 한때 주먹이었던. 그러니까 양은이파의 보스죠. 보스란 영화에도 아마 등장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 이게 흥행은 망작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조는 조국 수석의 조, 양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양. 그 은이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은 이제 북한 국무위원장의 은. 조양은 정권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여기 호출이 됐지? 그랬더니 이 정부의 문정부의 이 이벤트 기획자라는 거예요.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이 상당히 섭섭할 얘기예요. 그 자리를 뺏기고 일전에는 이 저 대표 연설 국회에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열이 막 엉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거는 어떤 정권도 야당이 공격할 때 조직 폭력배 두목 이름을 갖다 붙인 적이 없어요. MB 정부 때 무슨 정권이었죠? 그 고소영 내각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수만교회, 영남 출신. 저희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뭐라고 붙었을까요? 성시경 내각이라고 했습니다. 성균관대 고시 출신들 유사가 많았고 경기고. 성시경. 그 뭐 또 강부자 정권이냐, 강남 땅 부자들만 이 요직을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양은 제가 듣다 처음 듣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 양정철 그리고 저 조국 수석 그리고 마지막 거기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나와요? 거기. 김용민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분 좋네요. 그럼 조양민으로 조양민 그런 이름이 없죠? 억지죠, 억지. 자 그래요. 그래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과연 내년에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예언을 물어보시는군요.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61%. 어디로 나온다? 종로. 지금 종로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하지만 비서실장. 조정에 들어가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항마로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항마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결국 종로에 나온다? 왜냐하면 종로 밖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로 못 나와요.
왜요? 비례를 영석으로 만들자는 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제 개편안이에요. 아, 그래요? 100% 270석으로 30석 줄이면서 아니, 그래도 100% 지역구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국 받으면은 비례대표. 아유, 받아도 정말 그 자존심이 있죠. 당대표가 황다르크가 돼야죠. 칼을 들고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평가가 정치 초년생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배지를 다는데 번호로 다는 것이 아니라 순번으로 싸워서 표를 획득해서 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권 주자로 우뚝 서는 길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나가긴 나가는데 안전지대로 나간다. TK로 나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공화당 후보와 격돌을 해야 돼요. 또 당대표의 면이 쓰질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아, 그래요?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사실. 만만하든 만만치 않든 둘 다 고민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 같은 이제 강성 보수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로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촉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죠.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뭐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별 어떻습니까? 또는 변신. 지금 바른미래당은 뭐 내용이 또 불거졌어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줄사퇴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손학규 대표가 자신이 만든 혁신위가 칼날을 당 대표에게 겨누니까 이거는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손 대표가 기자회견하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깜짝 놀라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뭐 당내 상황 얘기하면 손 대표가 버럭하고 지금 이제 데드라인은 추석이에요. 추석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격돌은 나겠습니다만 이제 뭔가 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별 수순으로 간다. 결별 수순. 9월 결별로 예상해 어떤 형식으로 재편될까요? 정치권이? 지금 이제 이 정계 개편이 흡수 통합,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때 되면 중간지대 빅텐트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사라졌던 정치인이 재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들의 이제 공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당, 야당, 제1당과 제2당으로 이제 흡수 통합되고자 하는 M&A를 구하는 또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상당히 복잡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하나의 당 정도가 모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그 제3당으로 정리가 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모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총선이라면 몇 대 몇? 내일 총선이라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제가 140석 드렸는데 좀 이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경고의 의미로 138석입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185석에서 빠지고 있었는데 자꾸 100을 붙이네. 너무 기분 좋게 드렸구나. 85석에서 지금 82석으로. 82석. 대정부 질문 잘 못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만 쓰시지 말고 너무 내년 총선에 관심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시면 안 되고 프로답게 총선이 주요 관심이겠지만 민생이 관심인 척이라도 해주셔야죠. 수권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피자 받으실 2019번째 당첨자는 닉네임 차차차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재난재해 관련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소시지,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